자, 오늘은 이제 요건사실론을 볼 건데요. 뭐 3학년 1학기 때 이제 민재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뭐 들으실 분들, 뭐 재학생들 분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강의의 목표는 이제 그 뭐 요건사실론 이 교재 정리된 내용들을 그 뭐 철저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변시 대비도 뭐 중요한 쟁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시 대비에 변시에 뭐 선택 사례 기록 불문하고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이 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교재 자체는 이게 뭐 3학년 1학기 때도 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이걸 꼼꼼하게 하진 않으니까, 저희 연수원 다닐 때도 이게 별도 책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뭐 따로 수업을 뭐 요 책을 뭐 철저하게 하고 이러진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파트는 이제 총론 부분하고 그 요건 사실의 그 챕터 1의 총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에 보면 뭐 민소법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뭐 그래서 그 4절까지 뭐 그렇게 돼 있고, 저 뒤에 그 305페이지 정도 보면 이제 2장에 분쟁 유형별 요건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돼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그 8절 해가지고 이제 엄수표 청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이 요건사실에서 빠졌던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암기장에도 정리해 놨고, 그 마지막 시간에 그거는 제 자료로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뭐 암기장 제 거 있으신 분들은 뭐 그거로 보셔도 되는데, 하여간 그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그 분쟁 유형별로 말 그대로 뭐 매매, 대여금, 소유권, 뭐 등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8절까지 있어서 엄수표도 있었는데,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엄수표로 빼셨던데, 그거는 저 제 자료로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오늘 부분은 약간 뭐 추상적인 내용들도 좀 있고 민소법에서 나오는 뭐 입증책임 문제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챕터 2부터 나오는 거는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뭐 시험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뭐 민재실 대비하시는 뭐 재학생분들은 뭐 요게 따로 수업을 그 3학 1학기 때도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강의만 하루인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데, 뭐 저희 때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뭐 정의가 될 거예요. 뭐 변시 대비로는 뭐 다 중요한 것들인데, 다만 오늘 내용 중에서 총론 부분은 뭐 안 봐도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뒷부분에 챕터 2부터는 뭐 다 중요한데, 오늘 총론 부분에서는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 총론을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년 교재가 이제 뭐 개정은 되지만, 그 뭐야 큰 폭으로 개정되진 않죠. 이게 이제 연속 교재들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최근 판례가 조금 들어가고 해서 페이지가 좀 달라져서 뭐 구판으로 들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279페이지 보세요. 이제 교재는 이제 24년도 판으로 나가니까 279페이지에 총론 보시면, 자, 요건 사실에 의해서 1번에 법률 효과의 발생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다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고든 피고든 자기가 주장하는 효과를 이제 나타내려면 요건을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의 결합인데, 그래서 그 1번의 마지막 두 줄에 보면 실체법에서는 효과 발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법, 상법 이런 실체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이런 요건을 법률 요건 또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형법으로 치면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사실이. 그래서 여기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번에 요건 사실의 개념이 나오죠. 뭐 주관식 답안지에다가 요건 사실이란 이런 개념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건 뭐 민소법 책에도 나온 얘기잖아요. 권리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 등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 그래서 요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주의 제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사실의 주장 책임에서 거기서 말하는 사실이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요건 사실과 주요 사실이 동의어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학설 드립이 있는데, 통설은 그냥 동의어 취급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요건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 사실로 보면 이제 주요 사실과 동의를 하다. 그래서 이제 간접 사실과 구별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80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요 사실과 요건 사실을 동의어로 보는 게 통설적 입장이죠. 각 줄 1번 판례도요. 민소에서 보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 사실만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변론주의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사실의 주장 책임에서 그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이죠. 자, 주요 사실이란 이제 판례가 개념 정의해 줬잖아요. 효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속 요건에 해당 사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본문에 올라가서 첫 번째 줄에 그럼 주요 사실에 대비되는 게 간접 사실이잖아요. 그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의 경위 내력, 주요 사실의 존보를 추익해야 하는 사실, 다 민소법 얘기죠.
그러니까 간접 사실은 뭐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모두 다 뭐 답안지에다가 개념 자체를 뭐 쓰고 이런 게 뭐 자세하게 묻지는 않을 텐데 간접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변제가 주요 사실이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이제 변제 항변할 텐데 그럼 변제를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뭐 송금했다. 그러면 이제 송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고 그다음 뭐 누굴 통해서 돈을 갖다 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텐데 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서 갖다 줬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다음 내가 뭐 은행에서 인출한 뭐 증거도 없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이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아서 뭐 1,000만 원짜리 뭐 비싼 자전거를 샀다. 그러면 이제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게 주요 사실인데 그럼 변제라는 주요 사실에 이제 입증하는 게 뭐 송금해 줬으면 송금증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현금을 갖다 줬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현금 1,000만 원 가진 게 있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무렵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나한테 받은 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채권자한테.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산 적 있냐? 그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냐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피고 말이 맞겠구나. 피고가 현금 갖다 준 돈 가지고 이제 채권자 그 원고가 자전거를 샀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사실의 대표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면 되죠. 그래서 주요 사실의 경위 내력, 그러니까 주요 사실은 변제가 주요 사실인데 경위 내력, 주요 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사실. 그래서 채무자가 현금으로 1,000만 원 줬으니까 그 돈 받아서 채권자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겠구나 이렇게 판사님이 심증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간접 사실이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 3번에 요건 사실의 기능은 뭐 첫 번째 줄에 당사자는 행위 규범.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요건 사실을 입증하고 주장하고 입증해야죠.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 줄에 요건 사실은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주장 증명해야 되는지 문제로 직결되어서 주장 증명 책임 당사자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뭐 기록형 같은데 이제 소장 쓸 때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건 사실 위주로 쓰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문단에 법원은 재판 규범. 그래서 요건 사실을 심리해 가지고 그 요건 사실이 다 구비가 돼야 그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3단 논법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이제 법원은 변종시, 그러니까 심판의 그 기준 시점은 변종시죠. 효과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실을 소존재. 이뭐 3단 논법은 뭐 고등 뭐 예들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소존재, 법규를 대존재로 해가지고 요건 존재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셔서 281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은 이게 이제 민총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안 보는데 요건 사실은 성상에 따라서 이건 그냥 뭐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죠. 사람의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하고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대별이 돼요. 그 이제 민법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전자는 그 민총에 나오죠. 외부적 용태, 행위를 말하죠. 그다음 내부적 용태는 내심의 상태, 뭐 알았느냐 몰랐냐 이런 거고. 근데 뭐 이걸 외우실 필요 없고 요즘 이런 거 안 물어 선택형에서도 안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매매는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뭐 채권법 강론에서 보잖아요. 계약의 성립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형태 일종 의사표시.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 해제했는데 뭐 제3자 보호, 즉 548조 1항 단서에 뭐 제3자 보호에서 해제 의사 표시 전에는 선악 불문이고 해제 의사 표시 후에는 선의만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제 선의악이라는 게 뭐예요? 알았냐 몰랐냐죠. 그러니까 해제 사실에 대한 지부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 형태다. 근데 뭐 그런 건 요즘 안 물어보니까 뭐 그런 개념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사건의 대표적인 게 그 다섯 번째 뒤에 나오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소멸은 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산점부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로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민법에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선택형에서도 요즘 안 부르니까. 그다음에 그 아래 문단에 28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요건 사실은 이제 소송 외의 사실에 한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송 내에서도 바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는 반드시 뭐 소송상 뭐 서면에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말해도 되죠. 전화 걸어서 나 상계할 거야. 이래도 효과가 발생하죠. 다만 이제 상계 의사표시 했는지가 이제 입증의 문제니까 보통 뭐 내용 증명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소송상 상계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에서 하는 의사표시 뭐 등등과 마찬가지로 뭐 소송 절차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고.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반드시 뭐 저 소송 외에서 하느냐, 실제법이니까 소송 외에서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소송 내에서도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러나 그 281페이지 마지막 문단 거기는 별표 하나 쳐놓고 여긴 중요하죠. 이제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변론주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히 기록형 쓸 때도. 그러니까 사실의 주장 책임, 즉 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이제 판사님이 판단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을이 이제 갑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면 이제 자백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백은 뭐예요? 이제 자백의 대상은 이제 주요 사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주요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 자백에 불과하죠. 근데 권리 자백이 아닌 재판상 자백의 대표적인 사안이 저기 지금 281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 이제 갑이 소유권에 기한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민법 213조 방해배제잖아요. 아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요건 사실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 그 다음에 피고가 뭐예요? 이제 점유자인 사실 이렇게 되죠. 이거 뒤에 이제 그 뒤에 요건 사실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피고가 이제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 그래서 점유할 권리를 이제 항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213조 단서잖아요. 뭐 전형적인 요건 사실의 가장 기본기죠. 그래서 원고가 소유권자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피고한테 인도를 청구한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걸 항변을 해야 되는데 피고가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을이 나와서 뭐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유자라는 건 원고 갑이 입증해야 되는데 을이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원고가 소유자는 맞는데 제가 원고로부터 임차했습니다. 뭐 이제 등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은 원고 갑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을이 이걸 인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권리 자백이냐, 이제 재판상 자백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건 사례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민소법의 기본기고 이건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최근에 뭐 사례 문제로도 민소법으로 나왔으니까요. 저 주간 시험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유일하게 뭐예요? 여기서는 재판상 자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봐서 권리 자백이 아니라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있죠. 이건 사례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28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를 할 때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은 인도 청구권 발생에 의한 요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사실이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이죠. 그래서 각주 2번에 별표를 쳐놓고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죠. 요건 사실은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 피고의 토지 점유 사실이죠. 그래서 근거는 213조. 그럼 다시 올라가서 말하는 토지 소유 사실이 관념적인 소유권이 원고한테 기속된다는 거냐, 아니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 그래서 뭐예요? 뒤에 것이죠. 뒤에 구체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건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되는 좀 전에 보신 구체적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랫줄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 그걸 자백한 것으로 보는 거죠. 원고가 소유자다라는 법률 효과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죠. 그게 뭐 통설 판례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피고가 소송물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인도 청구권이죠. 213조가. 그래서 소송물과 성결적 법률 관계가 소유권이잖아요. 이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 인정 진술. 그래서 원고가 소유자는 맞는데 제가 원고로부터 임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소의 전제가 되는 그 소송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식 사례로 아주 중요한 쟁점이니까 저기 그 문장을 외워놔야죠. 마지막 두 줄에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봐서 뭐예요? 권리 자백이 아니라 재판상 자백으로 보죠. 그래서 각주 3번 내려가 보시면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법률상의 진술이나 의견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짜리인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법률상 진술이기 때문에 그건 자백의 대상이 안 되죠. 따라서 후자를 당사자가 인정했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럼 뭐 당사자들이 재판하는 꼴이 되니까 법률상 진술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고가 매매 계약이 원고에서 해제됐다. 그러니까 해제는 효과니까 해제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해야지 해제됐다고 서로 일치를 한다고 해서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백하더라도 이거는 자백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아래서 두 번째 줄 권리 자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리 자백은 재판상 자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이제 다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해제됐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서로 해제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특히 소장 같은 거 쓸 때도 해제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지 이제 제가 해제됐다고 한 거니까 해제가 다툼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법률상 진술,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이고 그 다음에 본문의 그 마지막 줄에 각조 3번 번호 뒤에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이 다퉈질 때는 이제 원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면 뭐예요? 등기부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8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주장 증명의 대상이 되죠. 항상 이제 변론주의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록형 쓸 때도 특히 그래서 주장 증명의 대상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뭐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추정력 주장하면 되죠. 등기 추정력 이용하면 되죠. 세 번째 줄에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맞춰진 사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등기부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으로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법률상 추정이니까 피고가 반대 사실의 증명으로 깨야죠. 그런 절차로 간다. 그래서 이제 법적 효과에 대한 자백은 권리 자백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게 이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한 자백으로서 이것은 재판상 자백으로 본다. 100% 이사안이에요. 권리 자백이 아닌 재판상 자백을 내는 건 거의 100%이 사례가 나올 테니까 원고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원고가 소유자가 맞다는 진술을 했을 때 그럼 쟁점이 이게 권리 자백인지 재판상 자백인지 재판상 자백을 보고 있다. 요거 사례로 대비하시고 그다음 5번에 가서는 이거는 뭐 민소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사실의 종류는 원고는 뭐예요? 권리 근거 사실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는 장애, 소멸, 저지 사실을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번에 가서 보시면 권리 근거 사실 또는 뭐 각조 4번의 발생 사실인데 주로 권리 근거 사실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본문 보면 권리나 법률 관계 발생을 이유게 하는 규정의 요건 사실, 구체적 사실을 말하죠. 그래서 권리 근거 사실. 그래서 민법상의 경영계약 그다음에 뭐 법정 채권 관계인 사무관리 부당이나 불법행위 뭐 등등이 있는 거고. 그다음 4번에 장애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권리 근거와 동시에 발생하는 즉 방해하는 요건 사실 말하죠. 그러니까 소멸하고 저지는 권리 근거 사실이 발생한 이후 사유잖아요. 근데 권리 장애는 동시에 이제 있는 사유죠. 그래서 이제 권리 근거냐 이게 권리 장애냐 구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번에 보면 권리 근거 규정에 의한 효과 발생을 바로 방해하는 요건 사실이 장애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얘들이 나오잖아요. 강행법 위반 무효죠. 의사능력 근결 무효잖아요. 불공정 무효, 통정 무효 다 무효죠. 그다음 두 번째 맨 뒤에 원시적 불능이 무효잖아요. 후발적 불능 어디 있어요? 그 28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이제 소멸 사유죠. 사후적 사유니까. 그다음 불법원인 급여 무효잖아요, 다. 그래서 권리장애 사유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 사유고. 그래서 그 나번의 세 번째 줄에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권리 발생을 방해.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뭐 당사자가 청약 승낙에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성립됐는데 그 당시에 뭐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 누가 의사문역자였다. 그럼 뭐예요? 성립이 됐는데 무효인 거잖아요. 뭐 통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동시에 성립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무효 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 권리 장애 사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법조문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나번의 마지막 줄 예외 규정 관계 있죠. 얘기죠. 그다음 다번에 소멸은 이제 각조 5번 보시다시피 이제 멸각이란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권리 장애 멸각 뭐 저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 소멸이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그래서 소멸은 뭐예요? 권리 근거 효과인 권리가 일단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오른쪽에 283페이지에 뭐 변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권리 소멸 사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후발적 이행 불능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해제 취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해제 취소 다 소표는 있지만 그 후발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가 해제가 되는 거고 취소도 뭐예요? 아까 나번에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잖아요. 그래서 무효는 권리 장애 사실이 되지만 취소는 권리 소멸 사실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라번의 권리행사 저지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발적 사유잖아요. 권리 근거 효과인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저지 배척하는 사유로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기 마지막 줄에 나온 동의양, 유치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행사 저지 사실이죠. 그래서 그건 뭐 민소에도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2절에 가서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 그러니까 변론주의 원칙상 일단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잖아요. 순서대로 가면 주장하고 증명하죠. 그러니까 주장 책임이 나오면 이제 주관식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단어가 변론주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효과 판단에 필요한 요건 사실, 주요 사실 동의어로 보죠. 요건 주요 사실은 주장을 통해서 현출돼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주장이 없다면 판사님이 그걸 이제 증거를 통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 위반이 되죠. 주장이 없는데. 그래서 뭐 물론 각주 1번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직권 탐지주의가 인정되는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심증 얻은 사실은 이제 판사님이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론주의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 책임 외에 독립한 주장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직탐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증명 책임은 뭐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객관적 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직탐주의나 직권조사 사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객관적 증명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신이 아니니까 이제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객관적 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각주 두 번째 줄 뒤에 나오는 증명 책임 외에서 그 증명 책임 앞에다가 객관적 이런 말을 써놓으시고 그래서 직탐주의 절차, 그다음에 직권조사 사항에서도 객관적 증명은 문제된다 그랬죠. 근데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 본문에 올라가셔서 각주 1번 번호 뒤에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이 주장 통해서 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판단 못 해주잖아요.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 이것을 주장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주장 책임, 증명 책임은 누가 주장해라, 증명해라가 아니라 그게 이제 현출되지 않았을 때의 패소 불이익이죠. 그걸 주장 책임이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따라서 효과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요건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요건만 주장 입증이 되면 그 효과는 판사가 인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요. 또한 첫 번째 줄에 주요 사실이 아닌 간접 보조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 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주장 책임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판사님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본문이 통설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각주 2번에 보면 뭐 소수설은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각주 2번에 본문에 있는 게 통설인데 뭐 그 각주 2번에 두 번째 주까지 뭐 등등 견해가 있으나 이런 거 무시하시고 간접 사실이 각주 2번의 두 번째 줄 뒤에 간접 사실이 주요 사실의 존재를 경험칙으로 추인하는 기능을 가질 때 아까 얘기했죠. 간접 사실은 뭐 1,000만 원 현금으로 갖다 줬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사실이란 주장 책임을 인정하면 이제 간접 사실에 대한 자유심증,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설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처럼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고 소설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거 다 뭐 민소법에서 뭐 이걸 전제로 해서 민소법 교과서 다 서술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 올라가서 28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효과의 요건 사실이 여러 개 사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보신 대로 213조도 원고 소유, 피고 점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요건 사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주장되지 않는다면 판례가 뭐라고 해요? 주장 자체로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하면서 이게 내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주장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유다가만 주장하면 그게 사실이어도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 자체로 이의가 없다는 게 그 주장이 사실이어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뭐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문에서 주장 자체로 이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주장 자체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어도 요건 사실이 다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장 자체로 이의가 없다고 배척을 해요. 판결문에서. 그래서 각주 3번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각주 3번 내려보세요. 284페이지에. 그럼 126조 표현 대리가 되려면 세 가지잖아요. 기본 대리권, 올권행위 정당한 이유 이 세 가지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 되는데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 대리권 주장 흥결했다. 그럼 설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 자체로 요건 사실이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판결문에서 주장 자체를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 126조는 기본 대리권, 얼권행위 정당하니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건 사실인데 이제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냥 계속 정당한 이유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그게 사실이어도 요건 사실이 주장이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증거 조사 없이 바로 배척해요. 그다음 본문에 올라가서서 각주 3번 번호 뒤에 주장 책임은 요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불리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건 사실이 변론에 나타나 있는 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주장 공통 원칙이죠. 누가 주장했는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사실이 변론에 나타나 있는 한 어느 당사자로부터 주장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이제 주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주장 공통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립 당사자 간에서는 주장 공통 적용되잖아요. 공동 소송인 간에 적용될 거냐 이제 그 통서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민사소송의 기본 법리니까 대립되는 원피고 사이에서는 주장 공통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통설 판례고 공동 소송인 간에 그래서 이제 공동 소송인 중에 뭐 주채무자가 주장했는데 보증인은 주장 안 하고 이랬을 때 적용될 거냐 그런 논의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대립 당사자 간에는 주장 공통 원칙이 적용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각주 4번도 별표 치시고 근데 동시항변권은 반드시 주장해야죠. 그러니까 행사유잖아요. 뒤에 동의항 나오겠지만 행사유의 문제인 거예요. 각주 4번에 보시면 동시행항변권 같은 권리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에 더해가지고 권리자, 즉 동시항변권자가 반드시 뭐예요?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뭐라고 해요? 권리행사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리행사설에 따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의항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쌍무계약상 동의약을 말하죠. 네, 쌍무계약상. 그래서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이잖아요. 그 쌍무계약상의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동의항은 두 가지죠. 존재효하고 행사효 두 가지죠. 그래서 뭐 이건 뭐 밑버서 보신 대로 존재효는 뭐예요? 자동채권에 동의항 붙어 있으면 상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의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뭐예요? 이행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제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동시행 관계면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권에 동의항 붙어 있으면 상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는 뭐예요? 상환이행 판결이죠.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 그래서 좀 이따가 뒤에서 이제 강론 들어가면 매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매매대금 청구한다 또는 뭐 그 목적물을 청구한다. 그러면 피고한테 동의한 항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해야지만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한 항변 안 하면 단순이행 판결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뭐 사례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주 4번에 행사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행사효의 문제인 거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항변권 같은 권리항변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장 공통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다만 동의항이 있다는 거는 이제 주장 공통이 적용되는데 그 동의항의 효과를 판단해 주려면은 그때는 행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환이행만 그렇고 이제 상계 금지나 이행지체 저지 이거는 존재효로 발생하고 그런 의미에서 각주 4번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이제 동의항을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항은 권리항변이어서 주장 공통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주 4번은 행사효의 문제이다 그 얘기고 다만 동의항이 있다는 것 자체는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매매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동의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주장 공통에 걸려요. 근데 그 법원이 판단해 줄 때는 주장 공통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각주 4번 마지막 줄에 주장 공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 행사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문에 올라가셔서 그럼 주장은 이제 직접적 주장, 뭐 간접적 주장, 그 다음에 뭐 몫이적 주장 이거잖아요. 이게 민소에서도 보신 건데 이제 간접적 주장하고 그래서 그 각주에는 뭐 간접 주장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몫이적 주장. 그래서 간접적 주장은 뭐예요? A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죠. 지금 A라는 요건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요건 사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요건 사실 주요 사실을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을 해야 되는데 B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B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A라는 요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게 간접적 주장 또는 간접 주장이죠. 그다음 묵시적 주장은 뭐예요? 주장의 포함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A라는 요건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예요? B라는 주장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B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B라는 주장 속에 A라는 주장이 포함된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취소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효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들어가느냐? 그런 판례들이 있죠. 그건 뭐 제 암기장에도 없고 책들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복습할 때 그것까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복습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가지고 이제 보완을 좀 하세요. 자, 일단 본문을 먼저 보면 28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요건 사실을 주장 안 했는데 증거 자료 제출 행위나 증거 조서 결과. 그래서 뭐예요? 대리 같은 경우 밑에 이가 나오지만 그 대리인을 증인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증거 자료 제출 행위나 증거 조사 결과 원용 행위를 통해 가지고 또는 변론을 전체로 관찰해서 뭐예요? 간접적 주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주 6번 내려가 보시면 간접 주장 또는 간접적 주장이라고 하죠. 근데 묵시적 주장하고 달라요. 즉 묵시적 주장은 일정한 주장을 전제로 해서 즉 B 주장 안에 A 주장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런 주장에 다른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주장을 통해서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경우. 그러니까 묵시적 주장은 B라는 주장을 A라는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얘기고. 그다음에 간접 주장은 일정한 주장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 행위잖아요. B라는 행위를 통해서 A라는 주장을 한 거냐 이거예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들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복습할 때 정리하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마지막 세 줄에 원인 무효 등기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으나 그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위조 사실을 주장하려고 이 사람이 위조죄로 처벌받았는데요. 지금 뭐 형사 재판 중인데요. 이거잖아요. 공소장 그러니까 뭐 위조 사실로 뭐 이제 공소장 공소 제기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피신 조서 이런 것들 제출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위조했다. 그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서증 제출 이건 뭐예요? B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B라는 행위, 공소장 제출했고 피신 조서를 제출했다는 B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위조했으니까 원인 무효입니다. 이거죠. 그다음 마지막 줄 변제를 주장하고 그 이후 변제에 대해서 별도 주장을 한 바는 없으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B라는 행위를 통해서 변제라는 주장한 거죠. 간접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그 이후의 변제 사실에 간접적 주장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변론에서 대리 행위에 관련된 명백한 진술을 하는 적이 없더라도 그 대리를 뭐예요? 증인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 법률 행위한 사실을 증명하게 그게 이제 A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을 통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네 번째 줄 증인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즉 증인 신청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권 대리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접적 주장이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단에 뭐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격이 현저한 경우에는 성명권 행사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뭐 근소하다 그러면 이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 주장, 즉 B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A 주장이죠. 그럼 각주 9번의 두 번째 줄도 서증 제출과 증인 신청. 그러면 아 이런 게 간접적 주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올라가셔서 증명책임 민소얘기죠. 소송상 어떤 요건 사실의 존부가 진위불명에 빠졌을 때 부존재하는 것이라는 취급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객관적 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명책임은 항상 이제 누가 증명해라가 아니라 패소불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 얘기 없이 증명책임은 다 객관적 증명이죠. 그러니까 자유심증으로 법관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재판 안 할 수 없으니까 객관적 증명이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 목차도 자유심증주의 뒤에 증명책임 있잖아요. 교과서 목차도. 그래서 이제 당사자 일방의 패소 불이익을 말하는 거지 누가 증명해라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번째 줄 별도 얘기 없이 증명책임이라고 하면 다 이 객관적 증명이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재판에서 불명예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피하기 위해서 소송 단계별로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것을 이제 그 뭐야 주관적 증명 책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객관적 증명과 주관적 증명은 이제 똑같잖아요. 결론은 규범으로 추상적으로 정해진다. 그게 이제 법률요건 분류설이죠. 그래서 규범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지만 시점만 다를 뿐이죠. 다른 표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주관적 증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증명 안 하면 뭐 패소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증명은 마지막 재판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다만 마지막 문단에 소송 진행 중에 법관의 구체적 심증 형성에 따라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당사자가 증거 제출. 이런 것도 이제 증명의 필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의 필요. 그래서 이제 반증이든 본증이든, 그러니까 본증은 나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고 반증은 저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서 이제 본증에 대해서만 내가 패소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객관적 증명, 주관적 증명이잖아요. 근데 증명의 필요는 이제 반증도 내가 그걸 깨지 못하면은 판사가 상대방 말을 믿어버리니까 내가 그 판사의 이제 심증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의 필요는 본증이든 반증이든 뭐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 줄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게 옮겨간다.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서증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럴 때 뭐 서증에서 대표적인 게 증명의 필요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갑이 을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뭐 1억 대여금을 청구한다. 그래서 1억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그럼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강론에서 대여금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갑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입증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뭐 차용증 같은 거 제출하겠죠, 증거로. 그래서 차용증 이래가지고 뭐 갑귀하. 그래서 내가 얼마 빌려가지고 언제 갚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소법 357조에 따라 이제 제출자가 뭘 입증해야 돼요? 성립의 진정을 입증해야죠. 그래서 성립의 진정. 그래서 위조되지 않았다는 성립의 진정을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증거 능력, 그다음에 형식적 증거력,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실질적 증거력으로는 자유심증으로 법관이 판단하니까. 그럼 이제 성립의 진정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객관적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증명으로서 결과적으로 판사님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립의 진정은 궁극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갑한테 있다. 그게 이제 객관적 증명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갑이 서정을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을한테 인부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인부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을이 뭐 잘 알고 계시는 뭐예요? 이제 도장은 내게 맞다라고 하는 이단의 추정의 법리에 따라서 인용의 진정. 도장은 제게 맞는데요 라고 하면 1단계 추정으로서 인형의 진정 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그러면 이제 2단계 추정으로서 여기는 뭐예요? 민소법 358조가 있잖아요. 358조에 따라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죠. 그래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제 1단계 추정은 통설 판례 일치해가지고 사실상 추정으로 보잖아요. 사실상 추정. 그러니까 사실상 추정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추정만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사실상 추정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게 아니어서 여전히 갑한테 있단 말이죠. 갑한테. 그러니까 객관적 증명, 주관적 증명은 여전히 갑한테 있는데 을이 도장은 제게 맞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1단계 사실상 추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버리면 을한테 패소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판사님이 이걸 믿어버리면 을은 갑한테 대여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 추정을 깨기 때문에 반증이잖아요, 반증. 그러니까 을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온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입증의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갑이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을이 도장을 제게 맞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된 거구나. 그럼 을이 이제 변제항변 안 하면 이제 갑 승소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재판이 끝나면 을은 패소 불이익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한 게 지금 마지막에 보셨던 뭐예요?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증명의 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증명, 주관적 증명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증명의 필요는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의 단계에 따라서 뭐 본증이든 반증이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한테 갔다가 다시 원고한테 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미수에서 보신 대로 이제 을이 반증으로서 사실상 추정, 1단계 추정을 깼다. 그게 뭐예요? 제3자의 날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날인 사실. 그래서 도장은 제게 맞는데 제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찍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갑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서 뭐예요? 갑이 네가 A한테 날인 거나 주지 않았느냐 이거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증 책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증명의 필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 2단계 추정의 법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증명이든 주관적 증명이든 이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다. 다만 주관적은 이제 주관적 증명 책임은 소송 단계별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 없고, 그 객관적 증명은 마지막에 이제 진위 불명일 때 패소 불이익을 입히는 게 누구한테 입힐 거냐. 그래서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다가 도저히 판사가 심증 형성이 안 되면 객관적 증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증명의 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3번에 가셔서 그럼 이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가번에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예외를 알아두면 되죠. 자, 내용 보시면은 주장 책임 부담한다는 것은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예요?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죠. 변론주의 원칙상.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요건이 흠결됐으니까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패소 불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증명 책임 부담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뭐예요? 증명되지 않았을 때 똑같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장 안 하면 뭐 증명할 주장 안 하고 증명도 안 하니까. 그래서 주장 책임이든 증명 책임이든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패소 불이익을 입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금원단 마지막 세 줄에 동일 당사자 귀속이 원칙이죠. 그래서 주장 책임은 변론주의의 일대 원칙이니까 변론주의의 구체적 내용이고 증명 책임과 원칙적으로 일치가 되는데 각주 11번 내려가셔서 각주 11번도 별표 치시고 이것도 민소 사례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외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칙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주장만 하면 되고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기록형에도 쓰는 뭐 피고는 원고의 이론 및 이에 대해서 뭐 연 5% 그다음에 소장 보호 송달일 다음 날부터 12%일 때 5% 12% 주장은 해야 되지만 변론주의상 5% 청구 안 하면 이용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5%의 손해가 있는지 12% 손해가 있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 예외고. 근데 그건 뭐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례형으로 중요한 게 각주 11번 무권 대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 법조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민법 135조 볼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민소 사례로 중요하죠. 근데 변신은 안 나왔으니까 다른 시험들은 나왔어요. 민소에서. 자, 그래서 민법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 책임이잖아요. 근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무권 대리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대리인이 나 유권 대리야 이렇게 증명하라는 거죠. 주장은요. 주장은 상대방이 너 무권 대리다 책임져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 책임, 증명 책임이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대리권 증명의 문제를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은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입법자들이 정했다는 건데 입법자들이 135조에 보면 무권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무권 대리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권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대리인이 나는 유권 대리야라고 증명하라는 거죠. 그게 사례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각주 11번을 보시면 예컨대 무권 대리인 책임을 소구할 때, 즉 상대방이 협의에 무권 대리인에게 청구하겠죠. 원고 상대방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피고한테는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 동감 치시고 주장은 상대방이 한단 말이죠. 너 무권 대리니까 책임져라라고 주장해요. 근데 민법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동감 써주시고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이 나 유권 대리야라고 증명해야죠. 그래서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이 분리가 되죠. 그게 사례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복습할 때 민소법 책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이제 소극적 확인 소송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 별 얘기 없으면 다 객관적 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은 이제 어느 단계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명의 필요랑 이제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확인 소송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무 부존재, 그 다음에 청구 이수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변시 외에 다른 시험들은 채무 부존재로 낸단 말이에요. 근데 변시는 이제 청구 이로 나올 수 있죠. 청구 이도 채무자가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장 증명 책임 일치 원칙은 소극적 확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채무 부존재 생각해 보시면 채무자가 먼저 공격을 하니까 이제 먼저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년 3월 5일자 뭐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고가 어떠한 권리 법률 관계 부존재를 소송물로 특정은 해야죠. 당연히 처분권주의상.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권리관계 주장은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나오죠. 불법 손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어떠한 권리 침해에 의한 손배 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뭐 신뢰 원칙이 적용되어서 뭐 3월5일자 뭐 그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원고가 먼저 소제기를 하겠죠. 그 처분권주의상.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장애, 소멸 사유 등을 주장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경우와도 객관적 증명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배 채권의 발생 요건 해당 사실은 피고에게 주장 책임이 있고 그래서 원고가 반대 사실에 주장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은 해야죠. 그래서 뭐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월 5일자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장애나 소멸 사유들을 주장하는 거고 뭐 변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피고한테는 여전히 발생 요건, 아까 보셨던 권리 발생 사실은 채권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원고 피고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객관적 증명은 누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증명 책임은. 그래서 채권자가 권리 발생 사실, 그 다음에 장애 멸각 저지는 채무자가 입증한다. 예, 그거는 이제 누가 먼저 소제기했든 이제 변경되는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법률 요건 분류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뒤에 권리 발생 요건을 정하는 권리 근거, 그 다음에 장애 요건을 규정하는 장애 멸각 저지, 소멸 저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 당사자는 이제 일반 법리는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규정의 요건 사실에 증명 책임지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각주 12번 나오다시피 법률 요건 분류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다 정해놨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올라가셔서 각주 12번 번호 뒤에 권리 근거는 원고. 그러니까 이걸 원고 피고로 하지 말고 그냥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채무 부존재로 가면은 이제 그 채무자가 원고가 되니까. 그래서 권리 근거의 증명 책임은 채권자한테 있고 장애, 소멸, 저지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주장하는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이거는 뒤에 이제 강론에 나올 거고. 그다음 피고는 통정 무효. 이건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그럼 저 권리 장애죠, 그거는. 그다음에 이미 지급. 그래서 변제했다. 소멸 사실이고. 그다음에 아직 변제기 남았다. 너 나한테 변제기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지 사실이고. 그런 건 채무자가 부담하지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장애 멸각 저지에서 멸각 저지는 그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문단이 그 얘기죠. 권리 소멸이나 저지 규정은 일단 권리 발생을 전제로 그 시간적으로 그 후의 사유잖아요. 따라서 권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뒤에 발생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근데 권리 근거와 장애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 사람이 의사문의역자였다 이거잖아요. 사후적으로 의사문의역이 아니라. 그래서 구별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그걸 본문과 예외, 그러니까 본문과 단서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 예외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은 근거, 예외는 장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본문 내지 원칙적 근거. 그래서 이제 입법자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본문은 권리 근거, 단서는 장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또한 뒤에 그 세 줄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모든 법률 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요건.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 있어야죠. 그다음에 뭐 103조 위반이면 안 되잖아요. 등등은 이건 일반적으로는 다 행위 능력 갖추고 그다음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존재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규정은 권리 장애로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통설적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맨날 이렇게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기 권리 장애 규정이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통설이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행위 능력자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계약이. 그다음 103조 위반의 계약, 우리가 뭐 103조 위반이 중요하니까 자꾸 보지만 그게 실제 계약에서는 뭐 100건의 계약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두 건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부존재가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정을 권리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별표를 쳐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설이 해석을 한다. 이제 그렇게 좀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별표 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장애로 보고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문의 문헌 쪽에서 나오는데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넘어가셔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근거냐 권리 장애냐 이게. 그래서 288페이지 보면
자, 첫 번째 줄에 민법 16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시가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멸시효 효과의 요건으로서는 뭐예요? 10년간 권리불행사. 그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기산점부터 일반채권 10년 동안 권리불행사.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겠다가 소멸시효의 취지니까 10년간의 권리불행사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의 요건사실로 읽히잖아요. 162조를 보면. 근데 168조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뭐 재판상 청구 등의 채권 행사를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두 조문을 합쳐보면 어느 게 요건 사실이냐.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채권의 불행사가 시효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할 요건 사실인지. 그 162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채권의 행사가 168조의 시효 중단으로서 채권의 행사가 효과 발생에 장애가 되는 요건 사실인지 그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 다음에 각주 13번은 뭐 민법에서 보신 거니까 채권 양도금 금지 특약에 대해서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 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는데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한테 있잖아요.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입증해라. 이거 민법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각주 13번도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래서 민법 449조 2항에서는 각주 첫 번째 줄에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선의 무중과실을 요구하죠. 선의라도 중과실이면 악의 취급하잖아요. 좁게 해석을 하죠. 선의 개념을. 그리고 입증 책임은 채무자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하면 채무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그런 게 요건사실이잖아요. 채무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니냐. 입증 책임은 채무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매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게 양수인이 스스로 선의 무중과실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악의 중과실 입증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어느 게 요건 사실이냐가 애매한데 이제 그런 건 뭐 통설 판례에 따라서 이 판례에 있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주 13번은 뭐 잘 아신 얘기고. 그래서 본문에 이제 각주 13번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은 판례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판례 있는 것들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죠. 각주 13번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죠.